定の団体に恨みがあり、安倍元首相がこれとつながりがあると思い込んで犯行に及んだ旨本人が供述しておりますが、警護警備に関する問題があ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と考えており、適切な対策を講じ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일본의 참여연 선거가 있었고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격당하고 숨지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져서 보수층이 결집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님과 함께 일본 내부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역시 자민당의 압승에 참 사람이 숨졌는데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과 사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대세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압승은 예상이 됐었고요. 근데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인가는 있었습니다만 대략 예상할 때도 5석에서 10석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투표율이 생각보다 많아서 3%가 더 커졌습니다. 네.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부분은 거의 아베 수상의 추도표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의원은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본은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꾼다면서요? 예. 예, 6년 임기에서 3년에 절반씩 그 개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선된 의원이 이번에 뽑힌 의원들이고, 그렇습니다. 뭐 비개선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3년 네. 예, 계속해서 지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네. 그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선을 확보했다.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일본 정치를 잘 아는 분들의 분석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기시다 정권에서 드디어 이제 참의원에서 원래는 그 작년 11월에 출범하면서 기시다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까는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간 평가라는 의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아베 수상의 서거를 포함해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시다 정권 입장에서는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헌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필생의 꿈이었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네.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평화헌법을 바꾸겠다. 네. 일본도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개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자민당이 가지고 있었던 개헌안은 2012년에 아베 수상이 두 번째로 정권을 잡기 전까지 이미 마련한 초안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천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네. 천황을 국가 원수로 한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위대를 명기한다라는 부분, 이 두 개 가장 핵심입니다만,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아베 수상이 2기 집권에서 실현이 됐고요. 근데 이게 이제 2018년에 아베 수상이 다시 조금 더 톤다운한 새로운 형태의 자민당의 개정 초안을 만듭니다. 네. 그 안에는 뭐냐면 헌법 구조에 자위대를 명기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머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자위대에 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조항은 있습니다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전쟁을 할 수 있는가 부분이 아니라 현재 헌법에 조항이 없는 일종의 이제 국군이라고 할 수 없는 자위대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보수 우파들이 염원해왔던 개헌의 본원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실현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베 수상의 주장이었죠. 자, 그러면 기시다 정권이 네. 그 개헌을 완결할 것이다라고 교수님은 전망하십니까? 완결하고 싶어도 완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여전히? 네. 예. 이 부분은 뭐냐면 아베 수상이 2018년에 그때 당시에 물론 꽤 많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0년에 일본이 올림픽을 할 때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그때 자신은 바뀐 헌법하에서 새로운 일본을 꿈꾸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해에 실질적으로는 올림픽을 앞두고 본인이 건강 때문에 스가 수상한테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보자면 이게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중의원 참의원에서 3분의 1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수상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 영향력을 가지고도 개헌의 초안을 만드는 것, 즉 헌법조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참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여야당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개정한 초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합의하는 과정에 사실상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이미 예선전에서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그 안을 만들어서 중참위원회에서 3분의 2 가결, 이 얘기는 다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에서 불가능한데 다음 스테이지를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시다 수상도 그런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일본의 최장기 총리를 지냈다. 일본 보수 우익의 구심점이었다. 일본 내 평가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하는 그것을 대내 정치 전략으로 활용한 정치인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예, 저도 그 평가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일본 연구자이기도 하고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근 30년 동안에 1990년대 이후에 일본 정치의 커다란 변화는 우경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우경화의 가장 커다란 축은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자위대를 포함한 일본의 국방력을 제고하는 이른바 군사대국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군사대국화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아까 말씀하신 헌법 구조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베 수상의 수건 사업이었고 마찬가지로 아베 수상의 외조부였던 키시노부스케와 같은 즉 일본의 전후 일본의 보수 세력이 줄곧 염원해 왔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아베 수상이 가지고 있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보수 세력에게는 정말 기대주의고 다시 나오기 힘든 그런 면에서는 30년 이상 일본의 보수 세력이 공을 들여서 키워왔던 기대주가 이번에 흉탄에 쓰러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뭐 그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상황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자기의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역설적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는 지금 현재 오늘일자 산케이 신문의 사설을 보게 되면 아베 수상의 유지를 받들어서 헌법 개정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시다 정권의 일종의 과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조금 더 리버럴한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수상의 본래의 색깔 그 부분은 조금 더 온건 유화 노선이라고 얘기되는 원래 자민당의 조금 더 온건 보수의 노선입니다. 그런 면에서 컬러가 다른 아베, 기시다 두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베 수상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베 수상을 지지해오는 30% 정도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하면 거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되는 그 세력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더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현재적으로 제일 큰 파벌의 영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자면 당내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당분간은 3년 동안 선거는 없습니다만 이원 내각제는 지지율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자면 결국에는 보수층의 지지라고 하는 부분은 전국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장애물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민관협의체가 출범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낼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섣불리 더더군다나 한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기시다 수상이 아베 수상의 사후에 빠른 시간 내에 보여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일단 우리 정부의 의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까 화면에 그 분향소를 찾아서 분향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박진 장관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분향소를 찾아서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아베 전 총리는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를 지냈고 또 일본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베 전 총리를 잃으신 유가족과 또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그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 조문을 왔습니다. 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과 회복이 우리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분향소를 찾겠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네. 국무총리, 국회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을 어떤 조문단으로 일본에 보낸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자, 일본 정부가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정권이 바로 우리 정부의 이런 의지에 화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참여연 선거 있기 전까지도 기시다 수상이 직접 언명한 바로는 역시 이 문제의 근원은 한국 정부, 한국 쪽에 있다. 네.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쪽에서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최종적으로 예. 그 안에 대한 평가는 하겠지만 한국이 안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태도의 전환점은 일본 쪽에 있다, 한국 쪽에 있다라고 하면서 공을 계속 한국에 넘겨왔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한다면 아베 수상의 서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폭제가 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지금의 한일 관계 상황, 우리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